형님. 아이고,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게 또 양도 형님. 근데 다 먹어. 다 먹어요. 이런 맛있지. 감기가 있어서 못 참고. 네. 저는 없는데 예방차원. 쓸 수가 있으세요? 두 분은 우리는 마스크 안 쓰도 안 올랐어요. 요즘 얘기 아니야. 설정 감도 완전히 잡았어요. 이 슬픈 이야기를 웃으면서. 아니요, 왜 소리야? 제가 건강. 웃겼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건 뽀뽀 많이 해주세요. 뽀뽀를 해도 안 되네요. 아니,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은 7장하고 시간이 되면 8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장 전체적인 주제는 수하고 숫자입니다. 수하고 숫자. 수하고 숫자? 수하고 숫자. 그러면 수하고 숫자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수학 선생님 오셔야 돼요. 오늘 며칠 안 오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천문학에 관한 책이다라는 걸 떠올리려고 안 지우고 계속 그대로 갖고. 어디 갔어? 수는 일단 숫자는 수를 그냥 표현한 문자입니다. 수를 표현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수를 표현한 문자는 진짜 많죠. 그죠? 근데 숫자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셈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에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기록들이 좀 남아있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보전데 이런 게 4개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슷한 게 또 하나 나타나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3개면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가 계산을 이게 이제 세는 건데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세는 그게 아니죠. 1대1 대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극도의 추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를 시키다 보면 이게 이것과 이거 전혀 다른데도 같은 부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거로 대치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 가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에 대한 셈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양을 자기가 한 10마리 정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1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진흙을 뭉쳐갖고 요만한 동그란 환을 만들어요. 그거를 10개 만들어갖고 요 항아리에 또 담아요.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내가 양이 이만큼 있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대1 대응을 하다가 점점 인간은 그렇게 추상화시키고 상징화시키는 그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아주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숫자 만들어지는 거 보면 일단 숫자부터 좀 할게요. 숫자는 이게 지금 한 2만 년에서 18,000년 경에
뼈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금을 새겨놨어요. 눈금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쇠는 그 손가락 이렇게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발굴 뭐 연도 차이가 거의 한 2000년 정도 나니까 그 아닙니다. 어쨌든 2만 년에서 18,000년 정도의 그걸로 이제 측정이 됐는데 요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개가 있고 13개가 있고 뭐 7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수를 표시한 거예요. 수를 표시한 거예요. 수. 그죠? 수를 표시한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를 표시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이제 아까 그 바빌로니아 그 수메르 문명 그 초기에 가면 이렇게 콕콕 점토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걸 해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해요. 이게 이제 첫 숫자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등장한 첫 숫자인데, 요게 이제 체계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찍어가지고 1이 되고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쭉 뭐 59까지 이렇게 세기 문자라고 찍어가지고 숫자를 표시를 하고, 이 숫자나 문자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저 지역에서는 이제 세금 걷고 그다음 뭐 자기 소유 이렇게 뭘 이렇게 창고에 공물을 맡겼을 때 이만큼 맡겼습니다라는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거래를 하고 할 때 뭐 계약하고 이런 거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이게 십진법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맞네요. 바빌로니아 쪽은 십진법, 이게 지역마다 보면 오진법을 쓰는 데도 있고요. 손가락 5개니까 이거 다 합하면 열이잖아요. 십진법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자리 12개잖아요. 그래서 12진법 쓰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진법하고 12진법을 합쳐가지고 60진법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법은 좀 마야 같은 데는 막 섞여 있어요. 오진법, 12진법, 60진법을 섞어가 수를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건데, 보면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 그 문자고, 요거는 이집트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인데, 이집트도 한 뭐, 조금 이제 시기는 조금 더 뒤가 될 거고, 요게 1입니다. 2는 2개 끊는 거고, 3은 3개 끊는 거고, 요거는 한문은 이렇게 꺾고, 이집트는 이렇게 꺼요. 비슷합니다. 요게 10입니다. 요건 말꿈 모양이라고 합니다. 10. 100, 이거는 밧줄이라고 하고요. 밧줄 이렇게 꼬아놓은 거, 이건 연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지역에 그 당시에 연꽃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그 강가에 연꽃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수가 많잖아요. 이걸 천으로 표시를 했고, 손가락을 만이라고 해요. 그건 정확하게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요런 형태. 그 다음 뭐 개구리도 많았겠죠. 그죠? 10만, 100만은 뭐 이렇게 사람이 놀라는 표정, 자세, 뭐 그런 걸로 숫자를 표시했다니까, 이게 이제 숫자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사람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 지역에 이걸로 쓰자라는 약속,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빌로니아, 이거 한자 숫자입니다. 고대 중국 지역, 중국이라고 그러고 아시아 지역, 우리를 포함한 전체에서 쓰던 숫자고, 요게 이제 마야 숫자입니다. 1, 2, 3, 4, 5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야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수는 여러 가지 형태, 요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우리 아라비아 숫자. 초기의 아라비아 숫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2, 3, 4, 5. 좀 4랑 5랑, 그죠? 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죠? 6도 다르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쓰는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 숫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으로 전해졌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의 원리를 이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각도 하나, 각도 둘, 각도 셋, 각도 넷, 각도 다섯.
그죠? 꺾임. 이걸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모양이었으니까 꼭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랑 맞춰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꺾이는 각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숫자예요. 숫자는 나중에 그게 된 거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숫자가 아니고 수입니다, 수. 수는 셀 수 있는 사물을 세거나 측정해서 그 양을 나타내는 거. 이건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건 이 구체적인 사물과 분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만 만들어져 있는 것.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요렇게 보고 요렇게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요 차이에 따른 어떤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뭐 숫자라는 게 없어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수는 꼭 숫자를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으로 셋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사람 3명인 경우도 3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그 수라는 개념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건 숫자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게 적용된 그림들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는 그 약속된 기호라는 거, 문자의 일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숫자일 거다. 그건 뭐 확증은 못 합니다. 근데 추론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아까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맞겠죠. 그죠? 근데 신과의 소통 뭐 이런 걸 또 목적으로 한다면 처음 만들어진 글자는 숫자가 아닐 수 있고요. 근데 숫자는 굉장히 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추상을 해내는 거라서. 구체적인 사물 안에 들어있는 일정한 성질들을 뽑아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들 사이에는 뭐 비례도 존재하고 더하고 빼고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물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걸 수로 대치를 시키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전체 물리학의 99%는 수학입니다. 양자역학의 99%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추상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동물들, 제가 동물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인간이란 존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그냥 소홀하게 넘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길가에 펴 있는 꽃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그냥 꽃에 대해서 아무 없이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꽃에는 꽃말 같은 것도 있죠. 네. 그죠? 그냥 피 있는 꽃인데 그거에도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부여해서 뭘 하고요. 그 의미 부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권 사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거든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금 안 돼도 언젠가는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는 항상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물들, 사람들 이런 것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그 구체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한 그게 딱 고정되잖아요. 근데 이 추상안에 수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부여한 사람은 분명하게 부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잘 안 하거나 범범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 뒤에 그걸 보고 나면 이 사람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기록 중에 뭐 천부인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기록들 그 뭐라 그러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뭐 고대 그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비밀을 담아 놓았다는 책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숫자가 언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처음 쓴 사람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썼고 그 글자들 각각의 숫자들의 각각 의미를 부여해 놨죠.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고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끊임없이 그것의 그것 관계, 거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관계를 찾느라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게 그만큼 상징을 가하기 좋고요,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거고, 그것에 대한 관계를 직접 만든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걸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은 그거 특별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은 모르게끔 그 의미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 비밀스러운 뭐 의미, 비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입니다. 지식. 천문학에 관한 지식 같은 게 샤먼들이 그 수대에 걸쳐서 그 축적해 놓은 지식,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말 그대로 하면 그냥 지식인 거죠.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책 한 권 들고 오면 자기만 모르고 다 보고 그거 할 때까지 그 지식입니다. 그런 거고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 발굴을 하잖아요. 그럼 문자 기록이 있는 그걸 발굴해내면 발굴해낸 사람에게 10년 동안 그 연구에 전념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걸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의 독점인 거죠. 일정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해놓고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놓으면 독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수,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 안에 그걸 감춰 놓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동물 그림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어떤 상징을 쓰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많습니다. 뭐 그 이집트 한 1650년 전에 그 살았던 이집트의 서기관 뭐 세금 걷어들이고 문서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써놓은 파피루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 기록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게 바로 수다. 수학이라고 하면 수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수다라는 말. 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또 저기 또 비밀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것만 봐서 모른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고 거기 부여한 의미를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피타고라스 사람 같은 사람들, 뭐 수학의 뭐 삼각형 뭐 이런 거, 그죠? 하번 180도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저 피타고라스는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로도 굉장히 그 당시에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도구가 됐던 것 또는 그 집단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을 전달하고, 이런 것에 수가 갖고 있는 신비나 뭐 수에 부여해 놓은 의미들, 이런 것들이 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다. 수로 설명 가능하다. 뭐 음악도 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타고라스 이 선의
비율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니까요. 그걸 비율로 환치하면 음도 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즘 같으면 저 말은 어쩌면 더 많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짜 과학의 세계,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저 말을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화학도 그렇고, 뭐 수학은 마찬가지고, 물리학도 그렇고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책에 이제 그 수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오면서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을 전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이 수이라는 거는 뱀 2마리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여름띠, 겨울띠에서 그 계절의 순환, 이런 걸 의미하는 그걸로 뱀 2마리, 그 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적용했었고요. 또 이해는 뭐 춘분점, 추분점에서 금성과 지구가 한 번씩 만나는 거, 그런 것도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꼬부라지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십자 표기를 하기도 하고, 또 회오리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 뱀 2마리는, 뱀이나 용은 굉장히 역동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서 겨울로, 오늘까지 여름이고 내일 가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름 됐다 천천히 이렇게 추운 기운과 더운 기운이 거기서 살살살살 깔아 먹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2마리의 뱀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의 아주 역동적인 어떤 교섭 관계를 나타냅니다. 지구의 움직임 자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3은 제일 많이 등장하죠. 금성이라고 하는 게 그 등장할 때마다 옆에 해가 등장하고 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스타르 신이 등장하고 셋이 등장하죠. 3은 금성을 상징하는 그 수로 그림에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3을 상징하는 거는 천지인 3가지, 요것도 금성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금성, 달, 요 3개를 묶어놓은 셋. 요게 나중에는 삼지창으로 연결됩니다. 그거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 여기 등장하는 그 사신상,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게 결국은 사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번 장에서 읽었던 제목이 뭐냐면, 사계절을 잊게 하는 것은 금성이라고. 금성과 지구의 서로 간의 힘의 회오리,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구의 사계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구의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금성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 봄에서 가을, 겨울 해서 다시 봄이 이렇게 오는 거는 농사 짓거나 뭐 이런 것과 연관시키면 새싹이 나서 추수해서 이렇게 걷어들이고 씨알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태어나서 죽는 것, 그 과정의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 숫자 4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다섯,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수, 열도 완전한 수고, 이 다섯도 완전한 수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춘분과 추분의 밤낮의 길이의 비율의 합입니다. 결국은 저 5라고 하는 거는, 춘분에는 밤하고 낮 길이가 3대 1합니다. 반대, 맞을 거예요. 아마 추분에는 그거 반대고 2대 3이고, 바뀌었나? 어쨌든 3, 2, 요 두 개를 합하면 5가 됩니다. 거기 그런 의미로 5를 쓰기도 하고요. 요거 뭐냐면, 그러니까 밤낮은 음양이 한쪽이 점점 커지고 한쪽이 조금 줄어들고, 그죠? 그러다가 또 한쪽이 커지고 줄어들고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변화의 그겁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계절이 변하는 거고요. 오늘 닫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가 5입니다. 그리고 음양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그 금성과 지구가 만나는 그 지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5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건 또 10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용이 이렇게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 꼬리와 물고 있는 잎이 딱 만나는 순간도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합니다. 또 10은 또 0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꽃을 5로 그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꽃이 등장하는 거. 연꽃은 5의 의미도 있고 6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그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 이 5로 표현되는 이 연꽃은 그러니까 계절 변화, 음양 변화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재생하는 걸 상징하는 그림 또는 회오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당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신당에다가 신주로 연꽃을 올리는데 그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재생의 의미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고 만다라도 연꽃과 연결되는 5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이렇게 두 개 뿔이 있고 중간에 있는 중뿔, 그 중뿔도 5의 의미예요. 그거는 그 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이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용머리는 지구. 용의 몸통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용.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두 마리는 여름띠, 겨울띠 이렇게 해서 용 두 마리가 돌잖아요. 거기에 용머리는 지구거든요. 뭐 돌고 있는 거는 지구의 궤도죠. 돌고 있는 궤도입니다. 그죠? 그 중에 이렇게 중간에 나 있는 뿔은 머리에 나 있는 게 지구의 지축입니다. 지구의 지축을 상징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림부터 봅시다.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점생이 별 봤죠? 그 별이 6개였잖아요. 그죠? 별 6개. 그 점생이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점생이 별에 있는 뭐 혼뿔, 뭐 정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력, 뭐 정수, 뭐 혼뿔의 정수,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숫자가 6입니다. 그 그림에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를 볼 겁니다. 7은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 북두칠성은 그 좀생이의 혼뿔 이걸 지구로 인간에게 내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걷어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관뚜껑을 칠성판이라고 하잖아요. 관뚜껑을 칠성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칠성이 저 북두칠성입니다. 그 걷어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북두칠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8, 이건 8괴입니다. 뭐 청룡은 넷으로 사계절을 의미하지만 8괴는 그 음양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내주는 괴 세 개로 음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걸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8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8괴는 그 지구의 궤도 변화와 계절 변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걸 파악해낼 수 있는 존재만이 샤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 오늘 뒤에 장 가면 샤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샤먼들이 공부했는데 얘를 이제 샤먼으로 발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탁할 때 요즘 뭐 대학 시험 칠 때 시험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치는 과목이나 시험 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게 8괴를 이해하는 겁니다. 8괴를 이해한다는 게 지구의 운행에서 드러나게 되는 사계절의 변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농사 짓고 사람들 그 농사 짓는 걸 이끌어줘야 되는 게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샤먼의 역할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그 과목으로 등장합니다. 수구는 뭐 이집트의 신이나 뭐 이런 신들 열이 하늘 수잖아요. 하늘, 그죠? 그 우리 신화에 보면 태양이 10개 떴는데 활 쏘갖고 9개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거든요. 그 9개 떨어뜨린 존재가 뭐냐? 그게 샤먼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이게 떨어뜨린다는 게 불러들인단 말이겠죠. 불러들이는 게 뭐겠어요? 그 혼불을 인간에게 가져와서 인간한테 그 혼불을 집어넣어 그런 인물이 이제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샤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게 9입니다. 위에 있는 하나는 그 요즘 신내림하고는 좀 다르겠죠. 요즘 워낙 신이 다양하잖아요. 뭐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애기 동자신도 있고 뭐 장군신도 있고 뭐 메가드 장군신도 있다면서요. 그 0하고 10은 이제 꼬리 물고 있는 용의 꼬리와 머리가 닿는 지점 이렇게 먹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없어질 거 아니에요. 머리가 딱 맞닿는 지점이 10일 거고 그걸 먹어 들어가 버려서 하고 다 없어져 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 0하고 10이 상징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은 천간, 하늘. 이게 천간은 뭐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하고 달까지 포함해서 10개일 수 있고요. 태양까지. 어떤 경우에는 뭐 명왕성은 그때 안 보였으니까 명왕성 대신 달 집어넣자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하늘수입니다. 완전수라는 의미입니다. 10. 12는 우리 여기 보았던 천궁, 고수.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우리 그 10간 12지 할 때 12지. 천간은 10간입니다. 그죠? 10간도 나중에 좀 보게 될 건데 60은 충분점과 추분점에서 금성과 지구가 만날 때의 각도.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숫자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림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볼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7000년경 터키의 차탈히위크라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 아나톨리아 반도가 그 인류의 문명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기원전 7000년쯤 된 유적인데 우리 이전에 동굴 벽화에 손 찍혀 있는 거 보셨죠? 기억하시죠?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이고 요거 두 개고 여기는 거의 한 4만 년 전쯤. 이거 종교적인 의미, 그 동굴이라고 하고 동굴 벽화가 새겨져 있는 곳은 샤먼들의 그 종교 집전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이거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런 여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거 스페인 벽화에 이렇게 손자국, 잘 안 보이는데 손자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손을 찍는 이게 아마 여기도 아마 수와 관련된 그런 저 의미가 저 때는 저게 숫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개가 있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프랑스에 있는 손 모양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여기까지인가? 네. 뭐 찾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거는 요게 이제 책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요 위에가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12지. 그러니까 천궁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밑에는 7개입니다. 요거 북두칠성이라고 봅니다. 북두칠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 사다리 있잖아요. 요거는 이쪽으로부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의 정수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북두칠성이 한다는 걸 의미한다. 요거를 사다리로 봅니다. 올라가는 사다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이 그림을 숫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보면 좀 손 모양이라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요런 거, 그죠? 요런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뭔가 그것들, 12궁도의 그것들을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 놓은지는 뭐 특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동굴벽. 요거 이전에 나왔던 황제의 옷에 하는 무늬가 또 나왔습니다. 요렇게 6개는 상의에 새기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6개는 하의에 새기는 그림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활 2개, 그죠? 하면 십자가 형성이 되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요거 각 지는 거, 요거 나중에 이야기가 또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거니까. 요거는 저번에 제가 했던 현대식, 우리 고종 때 그렸던 그림, 옛날 그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죠? 옛날 그림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제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3, 아까 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이제 금성을 상징하는 그거고요. 요렇게 이건 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술록이나 사슴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꼬리를 금성이 이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둘을. 그래서 금성이 주관자라고 하는 금성 중심의 천문 세계관을 반영해 놓은 것, 그런 데는 항상 3이라는 숫자. 그래서 금성과 관련된 우주관은 3이라는 숫자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요게 추상적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됩니다. 삼지창입니다. 요게 금성이고요. 요 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저 삼지창은 무구거든요. 무당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삼지창이 왜 무당들이 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온 겁니다. 요게 금성을 상징하고요. 이게 어떨 때는 해와 달이 되기도 하고, 그죠? 해와 달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성의 역할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 셋입니다.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포세이돈이 사용하는 삼지창도 사실 무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이제 신화가 서양식의 신화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네. 그 다음 아까 12장국도에 나오는 진성 요 모양을 이 책에서는 사람 인자로 봅니다. 사람 인자가 저기에서 왔다고 봅니다. 별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뛰어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별로 가죠. 그럼 태어날 때도 죽으면 별로 간다는 소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 별에서 왔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혼,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건 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의 뭐 이상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뭐 신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뱀인데 발 2개 있죠. 이거 사람 그린 겁니다. 이거 사람 인자랑 비슷하지 않아요? 뱀이라는 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 그림도 있고요. 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요게 북두칠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분, 쌍용총, 북한에 있는 쌍용총인데, 이 북두칠성 안에 사람 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북두칠성이 좀생이 별에서 정수를 가져와서 이제 새가 날아다니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삼조고로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전체를 관장하는 별 신은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당들 이런 분들은 북두 칠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별입니다. 이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비는 대상도 북두 칠성이고요. 북두 칠성이 뭐 우리한테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 이 전통이 계속 있어가지고 탄생도 주관하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북두칠성의 역할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걸 움직여가는 존재가 이 북두칠성이니까 요 북두칠성 별들마다 인이란 게 있죠. 요 그림 뭐 인이라고 하는 사람인자, 한자 사람인자가 저기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쭉 이렇게 무속의 그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각본을 보고 하면 또 다른 형태가 등장하니까요. 꼭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습니다. 저 그림 저렇게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고분벽화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후세계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무덤에 그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 책에 의하면 뭐 상영총, 무용총 이런 데 있는 그림들 다 별자리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책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수삼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야? 요거 우리 강릉에 있는 하는 단오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혹시 요즘은 단오날이 뭐 하는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거네뛰기 하고 실험하고 머리 감고 또 뭐 줄다리기 하고 이런 거죠.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단오제 같은 어떤 행사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게 바로 샤먼들을 선발해내는 선발대회. 이 실험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용사들을 선발해내는 과정도 있고요, 샤먼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뭐,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뭐, 이 사람은 올림푸스에서 하던 올림픽도 유래는 거기에서 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 같은 데는 몽골 그 부족들이 모여서 그 대표를 뽑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저 전통에서 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험 이런 거는 진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저쪽 그리스에도 뭐 이렇게 실험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숫자 5인데 이게 지금 어디였더라? 이게 제가 지역이 지금 페르시아다. 그 페르시아 제국 시기의 사제라 그러는데 요 막대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연꽃 두 송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꼬인 형태로 들고 있는데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긴 십자가 이게 하늘로 통하는 그거이기도 하고 하늘과 그 지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죠? 소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대 요게 이제 숫자로는 10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 연꽃은 아까 5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연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묶여있는 매듭과 뭐 문제를 풀려면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매듭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밀스러운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은 우리 배꼽으로 쓰기도 하고요. 배꼽, 우주의 사람 배꼽 이러면 별로 신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주의 배꼽 이래버리면 뭔가 굉장한 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구의 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금성과 지구가 만나는 지점 이렇게 거기는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요동치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주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연꽃이나 5 이런 숫자들을 차크라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차크라이기도 하고 우주의 차크라,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겠죠. 우주 축입니다. 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데서 요 연꽃을 들고 있고 이게 사제의 그 모양이니까 자세히 연꽃은 잘 안 보이는데 설명에 의하면 연꽃이 이렇게 두 송이가 이렇게 살짝 꼬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거기에 영적 숫자에 뭔가를 부여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회오리 친다, 십자, 만난다, 음양이 격동한다 이러면 그 안에 뭔가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조금만 더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유물인데요. 묘하게 이러고 있어요. 6. 한쪽은 표고 한쪽은 6을 표시하고 있고 이 표시 기억하시죠? 요게 요거 속불이고 요게 뭐 달이든 뭐든 어떤 별, 그죠? 금성의 이데올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 요 두 개는 금성과 지구가 만나는 그 지점을, 그러니까 저게 천문 현상을 표현해 놓은 도상이라는 겁니다. 요 6, 그죠? 여기 보면 바퀴가 있는데, 뭐, 제목이 뭐, 운명의 바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세기경인데, 이것도 6개입니다. 바퀴살이 6개입니다. 운명의 바퀴인데 바퀴살이 6개니까 그런 것도 이제 6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요건 우리나라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유물인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하면 여섯에서 12입니다. 하늘 그거. 그 다음에 요게 7개입니다. 6개인가? 몸통에 6개 고리가 있답니다. 6개 요거는 요 6개 고리 있는 거는 묘성 그 혼불이 있는 그걸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 이제 혼불 받는 그릇, 그 단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보고 저런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이렇게 대입되지 않으면 꼬리에 무슨 저렇게 이런 걸 많이 새겨놨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뭔데 이렇게 고리를 6개나 만들어놨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여기 뭐 고리가 6개고 이게 12개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요 머리는 닭머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현무입니다. 현무. 북현무. 현무는 거북 등껍질에 뱀의 머리와 몸통을 갖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현무라고 하는 게 북쪽을 관장하고 있고 그 금을 현자, 그러니까 뭔가 오묘한 뭔가가 들어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도 뭐 일종의 뭐 제사 지는 데 쓰거나 이런 거 다 그 무덤의 부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부장품들이니까 그 유물들에는 삶과 죽음,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종교관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겠죠. 뭐 어디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숫자가 왕창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도 재밌게 했을까요? 요게 샤먼이고요. 이거 뭐 다른 어떤 신, 이 두 신이 앉아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셋, 여기는 넷입니다. 3은 금성을 상징하고 4는 지구를 상징하고 사계절. 이 사계절도 결국 금성의 영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사계절이죠. 4라는 숫자는 지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계절을 상징하기도 하고 금성의 지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3과 4가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서로 금성과 지구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문대에 나가면 여기 지금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것. 여기서도 생각, 여기도 뱀 있죠, 그죠? 이거 뭐 바빌로니아 시대니까 적어도 기원전 뭐 한 2000년, 3000년 더 올라가면 뭐 한 5000년도 될 수 있고. 요거는 인도의 그건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누워있는 건 남자입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다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이다. 그래서 금성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남자의 배꼽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샤먼들의 천문관이 투영되어 있는데 그게 후대까지 어느 정도 이어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 숫자들이 여러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그림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뿔 보십시오. 이게 사슴 뿔이잖아요. 한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일곱은 무슨 수죠? 예, 여기도 일곱이죠. 둘 합하면 14입니다. 14죠. 근데 14라고 쓰고 나서 14는 각각을 떼고, 옛날에 수관념이 없잖아요. 1, 4 이렇게 써놓으면 저게 5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합쳐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그게 되면 5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기서 5를 읽어내, 이 사람은 5를 읽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5를 읽어내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16이잖아요. 두 개일 거니까, 하나가 8개일 거고, 8, 8 하면 16이죠. 그죠? 1, 6 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저건 또 북두칠성과 연결을 시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십시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것도 뭐 어차피 뭐 그런 천문학적인, 여기 지금 사슴, 여기 이게 사자와 개입니다. 사자와 개 등장하면 이전에 왔던 그림에서 금성과, 그죠? 사자는 금성, 그러니까 샤먼을 지키는 호위의 역할을 하고, 개는 뭡니까? 개는 그 개밥바라기, 금성을 기다리는 존재, 그런 걸로 그려져 있고, 이건 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뱀은 막대기 대신, 그러니까 이 지팡이 대신 사용된 씹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들고 있는 요거는 방울인데요. 무구 중에도 저런 저것과 똑같이 생긴 방울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동그란 거 두 개. 적어도 금성과 지구가 교차하는 지점이 둘이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표현해 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말이 되네 하는 정도. 네. 비슷한 그림이 몇 개, 두세 개 있는데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스키타이 쪽, 지금 뭐 러시아 남부 정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흑해 코카사스 북쪽입니다. 스키타이 유물들 중에 황금으로 된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발바닥이 4개죠. 발바닥을 이렇게 꽉 뒤집어서 강조를 해놨습니다. 표범인데, 4죠, 4. 그죠? 꽁지에는 무늬 6개입니다. 이게 묘성, 그 존생의 별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하면 몇 개입니까? 예, 북두칠성. 똑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굉장히 천문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알들 보세요. 알들 보세요. 알들. 여기도.
시들. 예, 이 시들을 이 북두칠성이 가져다가 땅에다 이렇게 이 지구입니다. 알들이 이렇게 심겨 있잖아요. 발가락. 일부러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랍니다. 이게 무구란 이야기죠, 무구. 황금으로 만든 거니까 샤먼들이 이용한 무구란 이야기입니다. 장식품이 아니고 황금으로 만든 게 뭐 그 지배계층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 지배계층은 샤먼들이죠. 그들의 그 이데올로기, 이상, 또 세계관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그게 받아들일 만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 덴마크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도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요 머리띠가 6시입니다, 여기. 근데 요리 내려가면 4시대죠. 이 여신에서 주물러서 3시대입니다. 이거 뭐 괜히 실수로 저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묘성의 그 6이라는 숫자가 반영이 된 거고요. 이게 지구잖아요. 넷. 이거는 뭐 금성 뭐 이런 3. 6, 4, 3. 여기 지금 금성을 의미하는 새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게 비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도 비너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가 몇 개더라.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또 차이가 납니다. 이거 4세서 셋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머리띠가. 이런 것도 이 그림 같은 경우 저 황금으로 만든 거면 얼마나 신경 써서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을 거고 저 안에 다 의미가 있을 텐데 무구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그 유방입니다. 굉장히 작죠. 여기는 좀 이 몸체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죠? 이런 것도 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던데 그 금성하고 지구하고 만나는 게 추분하고 춘분 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춘분을 상징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수학을 안 했잖아요. 풍성함 이런 것들이 거의 힘든 지경이고 추분을 상징하는 그 그림에서는 풍성해지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림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정입니다. 그거는 춘분의 그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자나 개가 그 춘분의 상황에서는 농사 짓고 뭐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없고 하니까 뻗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거예요. 예, 여기 유방은 그 생산력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수의 어떤 시점이니까 좀 발육이 잘 돼 있는 그걸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자가 있는데 요거도 그죠? 그리고 여기 삼족새가 있죠. 발색의 삼조고도 마찬가지고 태양에 있긴 하지만 그건 금성의 상징입니다. 그 묘성에서 정수를 밑으로 날라주는 속대에 이렇게 머리에 있는 그 새랑 똑같은 새입니다. 금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금성의 심부름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 북두칠성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그 정수 혼부를 지상으로 내려오는 존재, 그걸 호위하는 존재, 그렇게 표현. 이 머리카락, 머리의 띠, 머릿결 요 차이를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묘성, 지구, 금성 뭐 이런 식으로 6, 4, 3. 그 다리가 셋인 우리 이 새들은 다 이전에 현조라고 불렀죠. 다리가 셋인 것.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 황금 무구니까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해야 잠시만요. 됐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죠. 요거도 그 스키타이 건패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 면밖에 안 보이니까 요게 이제 발굽들입니다. 발. 양쪽이니까 4개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4.
요 꼬리 부분에 요 3개 보이잖아요. 반대쪽에 3개 있으니까 6개. 요성.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코, 입, 귀. 입은 하나고, 코도 둘이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 구멍. 7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을 간직한. 북두칠성의 치성을 드리는 그 샤먼이 갖고 있던 무구란 이야기겠죠. 자기 상징을 하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요즘 저 스키타이 유물 때문에 러시아랑 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막 싸운답니다. 우리 거야 이러고. 저쪽 지역은 그 황금 유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 눈코기 7개, 7, 발바닥 4, 꼬리 장식 6. 이제 연결이 되시죠? 북두칠성 7, 지구 4, 또는 사계절, 농사, 계절의 변화, 이런 거, 꼬리, 묘성, 육은 묘성과 관련돼 있고, 연꽃, 뭐 이런 거, 생명력, 뭐 이런 거가 잠시 쉬겠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이런 말 많이, 노래도 있고, 이 책에 보니까 무가라고 하는 그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비슷하거든요. 그게 아리랑, 스리랑 이 용어를 많이 쓴대요. 우리 뭐 밀양 아리랑 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리랑의 의미가 뭔지 뭐 요즘 그 아리랑이 무슨 의미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참 여기는 그 무속하고 관련시켜서 아리 만명은 금성이에요. 금성. 아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여름띠 겨울띠 있잖아요. 용, 지구궤도, 그, 여름띠가 알이에요, 알이. 여기 설명대로 하면, 겨울, 그게 쓰리예요, 쓰리. 쓰리 만명. 알이라고 하거든. 원래는 알인. 아리? 누구 딸이냐고. 알인 만명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은 스린 만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샤먼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샤먼의 통과 의례 시험이죠. 통과 시험 사시 합격하는 걸 똑같이 그 합격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 또는 영웅을 통칭하는 말 이런 말로 쓰였던 용어다라고 여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린, 스린 뭐 이렇게 그 8장 제목이 아리랑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축제라고 하는 게 샤먼들이 주관하는 축제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샤먼들을 선출하는 일종의 요즘대로 하면 페스티벌 뭐 이런 걸까요? 서양의 그 사육제 그런 거 비슷한 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실험 같은 거, 몸으로 겨루는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 샤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상품으로 주었는지 이런 것도 그림에 좀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아리랑 축제 보면 우리랑 같은 위도에 있는 저기 그리스나 그 지역 그 시기 기원전 600년 이전 시기에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유적들 그림들 이런 것도 곳곳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유튜브 보니까 아리랑 스리랑 거울을 주력해가지고 그 일종의 샤먼 또는 그 지도자 어떤 지도자 의미가 알에서 알 태양이고요. 생명력이고 알라도 같은 그 의의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아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사람 표현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는 때 태어나면 알라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으로 보는 민족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 예. 우리 우리 넋을 우리말로 또 바꾸면 얼이잖아요. 그거랑 알하고 같은 그걸로 봅니다.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그게 산스크리트가 지금 쓰는 언어 체계가 아니거든요. 산스크리트랑 우리말이랑 굉장히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게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의미도 거기서부터 왔을 거라는 거기서부터 온 게 아니고 그 문자를 만든 주류의 맥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통과의대, 영웅 선발 대회, 발탁하는 그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올림피아드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단오제, 몽고 지역에서 전통적인 쿠릴타이 같은 그게 있습니다. 다 모여서 몽고도 우리 실험이랑 비슷한 실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실험이 또 일본 남쪽 오키나와 그 지역도 우리 실험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게 좀 남아 있고요. 이제 통과 시험 문제가 뭘까? 이런 흔적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찾는데 남아있는 유적들에서 그런 흔적들을, 여기 뱀입니다. 뱀 2마리. 꼬여 있고요. 여기 십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석처럼 엉켜있는 뱀인데요. 이 뱀이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이게 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마리. 그 뱀 2마리는 다른 표현대로 하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궤적입니다. 그죠? 그 궤적이 얽혀서 결국은 그 영향으로 이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추측을 합니다. 기원전 2400년경의 유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적이죠. 수메르 지역, 건동 지역, 그 지역에서 발굴된. 뱀이나 용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지구, 대가리가 지구인 걸로. 그 다음 유적이, 이게 이제 뱀입니다, 뱀. 이게 지구의 축입니다. 지구의 축을 뱀이 우주뱀이죠. 이렇게 고정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굿에서는 새끼를 묶는, 뱀 대신 새끼를 묶고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골메기 그거라 그러는데, 이것도 무가에서 골메기 굿이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의 굿이 있는데, 골을 매는 골이란 게 기둥이라는 의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요거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동전입니다. 요것도 비슷한 아까 새끼 묶은 것과 비슷한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런 형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북유럽 켈트 신화에 나오는 요르문간드, 우주뱀입니다. 우주뱀. 거대한 뱀입니다. 거대한 뱀인데, 이것도 상징하고 있는 게 2개가 꼬여 있죠. 한 마리가 해서 십자를 형성하고 있고요. 요 몸통들에서 원 2개가 크게 이렇게, 우주뱀 자체가 큰 원 2개를 이루니까 뱀 2마리를,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궤적 2개를 상징하는 걸로 보고 있고, 그것을 해주는 거는 결국 검성의 영향력이니까, 요 눈 하나랑 요 동그라미 3개를 해서 3이라는 숫자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검성의 역할을 저 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숫자가 동그라미 숫자를 보면, 그죠? 큰 동그라미 2개, 겨울띠하고 여름띠를 상징하는 거, 그 다음 요거까지 해서 3개 하면 이제 검성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속의 입장에서 보면, 샤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전혀
말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 신화도 그렇고 동양 신화도 그렇고 용을 제압하거나 용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영웅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그 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영웅의 요게 지금 뱀이잖아요. 용이잖아요. 그죠? 머리는 사람 머리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게 뿔입니다. 뿔. 원래 용은 보이는 두 개 뿔과 보이지 않는 중간 뿔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중간 뿔이 중뿔이라 그러는데 요 중뿔을 뽑는 이 인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천문학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천문학 그 검성과 지구의 상호작용에 따른 뭐 사계절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이걸 뽑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 모습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제가 습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기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영웅과 그 용과의 싸움 대부분은 이 중뿔을 뽑는 겁니다. 중뿔을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뿔은 서양에도 용이 있네요. 초기 이 그리스 도작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서양 용들은 몸집이 굵어지고 날개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샤먼의 문화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 위도상으로는. 예. 그리고 비슷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용인지 아닌지 좀 불명확합니다만 뿔을 뽑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영웅입니다. 여기 8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8개라는 용뿔이라는 지구의 그 운행 그것과 연관된 그 지식의 습득 이거 칼로 찌르고 있죠. 제압했다라는 거니까 동물들을 칼로 찌르고 있고 화살을 쏘아서 맞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지점을 딱 찔러가지고 그 정답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8개라는 게 다리가 8입니다. 천마를 표현할 때 말의 다리를 8개로 표현을 하거든요. 적어도 샤먼과 관련 있는 적어도 8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도 역시 중뿔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샤먼 또는 그 영웅 그 샤먼을 포위하는 집단이 되는 그 사람들 또는 그 통치자는 샤먼이 아닐 경우도 있죠. 그죠? 힘센 사람, 천문학 지식보다는 힘센 사람 내지는 뭐 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룹들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역사적 시기 때마다 그런 인물들도 이제 저 능력에 따라 이렇게 일정한 그걸 거쳐서 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그 미케네 시대의 보석인데요. 이게 그 우승자에게 주어진 그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통과자, 시험 통과자에게 그 통과의 정표로 주는 그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미케네니까 여기도 그죠? 이건 뭐 이란 지역에서 발견된 거. 이건 뭐 저쪽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서 발견 똑같은 비슷한 그걸 띄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과거 시험 합격하면 그 어사화라고 해서 그걸 했죠. 그겁니다. 그 꽃이고요. 이 뿔배는 뿔잔인데요. 술잔의 의미보다는 술잔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저거는 소뿔입니다. 소뿔. 소뿔은 뭐였습니까? 액기스를 담는 그릇이었잖아요. 샤먼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 의례를 통과하고 그걸 인정하는 그 우승자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기원전 500년경이라고 하니까요. 똑같은
이건 또 켈트족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거 분명히 그 천문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뱀이 꿀을 물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궤도.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가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것,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구 도는 거 보통 눈으로 안 보이니까. 천문에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습득을 해야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대문이고요. 그죠? 이건 시험장일 거고, 이건 해하고 달입니다. 그죠? 요 네 개, 이건 사계절을 의미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도 네 마리죠. 그죠? 여기는 음양과 사계절의 운행을 의미하는 8개의 그 비밀 지식을 시험하는 시험장의 표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일정한 집단, 샤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니까. 나무는 세계수, 그러니까 지구와 저 하늘 위쪽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숫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뿌리 부분 요 셋으로 되죠. 요 용머리입니다. 3이라는 숫자. 그렇죠? 줄기는 7개입니다. 7개. 아까 많이 본 숫자들이 계속 등장하죠. 0도 요 3개고요. 요것들이 다 요걸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걸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바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설명으로는 이 나무는 진리,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저 나무에 올라서면 지식을 이렇게 얻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선다는 게 저 나무가 갖고 있는 저기에 부여해 놓은 의미들을 파악해낼 수 있으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상징에 담긴 비밀을 풀어야 나무로 올라갈 수 있다. 나무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 즉 샤먼이 되는 것. 지금 표현대로 하면 천문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것, 그런 걸 표현하는 걸로. 이건 또 유대의 그림입니다. 초기 유대. 거의 동일한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 동일한 그 메타포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누어서 막 그때도 싸움은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분의 그 샤먼 제국 그런 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명의 샤먼이 집단을 이끕니다. 그 샤먼들이 서로 간에 싸워가지고 찢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을 유지하고 살던 데에서 막 흩어져갖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쭉 저 지중해 지역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굉장히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안에서 막 서로 알력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용 2마리입니다. 2마리고, 이건 어떤 기호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 일종의 우리 8개의 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의 운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양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죠. 고지역이고, 여기도 칼로 찌르고 있죠. 칼로 찌른다는 거는 어떤 시험관이 문제를 냈잖아요. 확 해서 답을 찾아냈다는 그 표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또 나무가 등장하고요. 새도 2마리. 새는 현조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이고, 말도 있습니다. 말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응시자잖아요. 그죠? 이 응시자가 이 시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는데 타는 천마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천마라기보다는 그 정신상에서 뭐, 부당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유체 이탈까지 하나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거의 비슷하죠. 용 두 마리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뱀을 찌르고 있고 앞에도 그 뱀 찌르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동물들 찌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칼로 찔러도 여기 뭐 피가 흐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피가 흐르거나 이런 게 아닌 것들이니까 어떤 행위, 뭐, 이렇게, 찾아냈거나 아니면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나 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구의 사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팔괘입니다. 팔괘가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 그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 사냥하는 장면으로 보통 보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화살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맞으면 죽겠습니까? 끝에가 왜? 고무다라는 거예요. 이거 살상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미가 그냥 상징적인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뭉퉁한 화살. 그리고 요게 점생의 혼입니다. 혼불입니다. 점생이 별, 우리 별자리 보셨잖아요. 플레아데스 성단에 있는 묘성 지역, 눈으로 이렇게 관측하면 흐릿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6개 정도. 요게 혼불입니다. 이건 일종의 샤먼의 입문시험을 형상해 놓은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별자리들이죠. 사슴, 호랑이, 뭐 이런 거, 뭐 고구려니까, 그죠? 고구려 그림이니까 그 지역에 살던 동물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기록에는 샤먼들의 입문 시험을 아예 사냥 제사 또는 용이 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둔왕 석굴에 있는 수렵입니다. 똑같죠? 활인데 화살이 없어요. 소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용이에요. 용은 실제 동물 아니잖아요. 그죠? 용이 화살을 겨눈다라고 하는 게 저 하늘에 있는 해를 떨어뜨린다는 게 실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의 의미입니다. 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여기도 마치 우주의 별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천문대로 보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도낭만 있는 게, 그러니까 미트라 지역인데, 건동에서 조금 동쪽으로 오는 지역. 또, 그림 똑같지 않습니까? 동물들만 좀 바뀐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화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꼽혔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꼽혀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뱀도 있죠? 뱀도 등장하고요. 이게 샤먼들의 시험 활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라고 그러고요. 거의 동쪽, 저쪽 것, 서쪽, 저쪽 것 비슷한 그림들이 중간에도 있고요. 시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렵도인데, 이건 또, 이건
사슴이라기보다는 술록일 텐데 그 지역에 술록이 살았을 것 같지 않거든요. 페르시아 지역 한참 아래 지역이니까 지금 터키 뭐 그 지역이니까 이란 뭐 이 정도 지역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건 북두칠성을 의미하겠죠. 뿔이 있으니까. 저 지역 샤먼들은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한 별이었고 북두칠성의 역할이나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냈고 답을 찾은 겁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게 아까 천간인데요. 갑월병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근데 이 갑골문에 보면 재밌는 게 갑의 갑골문 글자는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책에까지 실려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죠? 임계, 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로 하면 이게 1이고 이게 10이잖아요. 1, 2, 3, 4, 5, 6, 7, 8. 그죠? 이걸 뱀의 그거 시작부터 끝으로 생각을 한다면 뱀이 삥 돌아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이나 10을 상징하는 기호였으니까. 그리고 요 안쪽이 8개가 되는 거죠. 8개. 그렇죠? 8개고 처음과 시작이 맞물려 있는 그걸 보는데 진짜로 갑자와 개가 저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렇게 십자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0, 10을 의미하는 뭐 시작이고 시작을 1로 볼 수도 있고 0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시작하고 끝은 같으니까 이렇게 뱀 뿌리를 물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합장하면 우리 손가락으로 처음 계산을 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맞물린답니다. 오른쪽은 네. 십자, 합장. 엄지가 X, 가입.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꽃이 되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요게 머리가 되면 여기 꼬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개는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같은 거죠. 0하고 10은 같다는 이야기.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 0이라고 불러야 되고, 끝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10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지점은 같은 지점. 음양의 논리와도 맞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8개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용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영웅입니다. 용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용 뱃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8괴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샤먼으로서의 그 자격이 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를 갖고, 이게 검성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쇠 들고 있고. 용이 좀 우악스럽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지구의 사계절의 비밀, 천문과 관련된 사계절의 변화가 갖고 있는 그 함의 또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 샤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계절이 왜 오는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게 궁극적인 설명, 더 이상 질문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의 답을 해주지는 않죠. 뭐 태양이 비치고 뭐 각도 이런 거, 그게 왜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답이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답을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고, 이론을 만들었을 거고, 설명을 했을 거고,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고 그걸 따라왔을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시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아니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에게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그림들이 꽤 얘가 열받았나? 잠시만요. 한번 껐다가 50일 왜 이렇지? 다시 할까? 그만하라 그러는데요. 그만해야겠네. 근데 되게 재밌다. 어떻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좀 기다려 봅시다. 아직. 계속 그래. 그런가요? 뭔가를 뺐다가? 역시 패야 되는구나. 때리면 됩니다. 오, 50일이니까 끝. 하나가 10개씩 딱 넘어가네. 자, 꼭 인도입니다. 인도. 한참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 똑같은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저 모티브에서 온 거라는 상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여러 지역에 이거는 실제 고동은 아니고요. 고동을 번떠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안에 용 뱃속에 들어간다라는 그 비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양의 역동적인 회오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소라 고등의 이 회오리에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자연산이 아니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용도를 추측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런 신전에 이렇게 이제 회오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음양의 부딪힘 또는 금성과 지구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격동하는 음양의 서로 간의 움직임, 두 개가 그려진 거는 춘분하고 추분 두 개를 아마 상징하고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지중해입니다. 회오리 그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회오리, 이게 다 거북이도 있고, 온갖 것들, 샤먼들이 북에 그려진 그림들도 그림을 너무 유치원스럽게 그리는 것 같아요. 직관적이긴 한데, 딱 유치원생들이, 누구나 보면 다 알수 있게 나무도 있고, 나무는 이제 생명수, 그죠? 여기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셋입니다. 3. 3.
어쩌 귀엽게 되게 감동입니다. 요거도 3이면서 회오리 세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의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1000년 전에 이런 걸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서양에서 미로 같은 거 다이달로스의 미로 이런 것도 결국 그 근원은 저거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고 헤맨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걸 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그 오묘한 또는 복잡한 그걸 파악하고 나온다라고 마치 용어의 배속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그 모티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는 뭐 연결시키. 이것도 그 스키타이족의 그 황금 거울입니다. 이거 한번 오늘 여기 한번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더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303페이지 그 올림 축제 2 하는 부분 그 코카사스 산맥의 북쪽 마이코프 일대에는 고분이 많다. 그 조지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목되는 유물은 켈레르메스 고분에서 발굴한 황금 거울로 기원전 6세기경의 것이다. 스키타이 유물입니다. 거울은 모두 8칸으로 나뉜 공간 속에 그림을 새겼다. 주목되는 것은 거울 중심에 2개의 꽃이 절반씩 잘려서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쭉 칸이 8칸입니다. 이걸 전체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 샤먼의 그 선발 시험의 과정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단락 넘어가서 새로 단락 시작하는 데서부터 읽겠습니다. 8칸의 그림을 읽어내기는 다소 난해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다. 우선 상단 왼쪽에서 날개를 단 비너스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단 왼쪽에 날개를 단 비너스. 그렇죠? 그녀는 양손에 양처럼 보이는 2마리의 짐승을 번쩍 쳐들고 있다. 짐승 2마리 들고 있고, 과거 시험, 과거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샤먼 선발 시험, 뭐 이렇게 보십시오. 얼뜻하는 축제가 시작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 봐서 저는 암시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암시로 읽어 주십시오. 시작을 선언하는, 비너스의 오른쪽에서는 사자가 야수의 목덜미를 물고 있고 그 아래에는 개가 보인다. 오른쪽, 사자가 야수를 물어서 목덜미를 물고 있고 그 아래는 개가 보인다. 그 책의 그림도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더 선명한 걸 찾았는데, 선생님 오히려 책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책이 정확하게 보입니까? 그런가요? 그럼 그거 보십시오. 사자는 고시를 통과한 영웅이다. 그의 머리에 이집트 십자가 보이는 것은 그 증거이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집트 십자가 아니고 십자를 뜻하는 문자일 겁니다, 아마. 예. 개는 사자의 무리로 비너스가 거느리는 개밥바락이다. 그러니까 비너스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칸에서는 날개 단 2 괴물이 지팡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 그림입니다. 뒤에서 보지만 이 지팡이는 영웅들에게 수여되는 청동창이다.
다시 그 아래에는 건장해 보이는 말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 서 있다. 이 말은 1000개 여행, 즉 8개를 여행할 때 신단, 즉 신단수에 메어두는 천마이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젊은이 2명이 괴물 한 마리를 붙잡고 칼로 찌르고 있다. 요겁니다. 괴물은 머리에 뿔이 2개 달려있고 몸은 짐승이며 날개를 가졌다. 이 괴물은 8괴를 상징하는 용이다. 비너스의 왼쪽에서는 사자 2마리가 씨름하는 듯한 자세를 잡고 있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어디였어? 이것이 왕이 되는 과거 시험임은 뒤에서 다시 보게 된다. 다음으로 가면 3마리의 괴물을 만나게 된다. 3마리의 괴물. 그죠? 2마리는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아래에 1마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들은 지금 무언가 열심히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올림피아드에 논쟁 경기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말싸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빨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괴물들이 인간 얼굴과 날개를 가진 것은 이들이 스핑커스에 도전하는 영웅들의 도전자임을 말해준다. 이어지는 칸에는 거대한 개와 어디론가 날아가는 독수리가 보이고 다시 이어지는 칸에서는 작은 강아지가 입에 새를 물고 있다. 이것이 고시가 끝난 뒤 벌어지는 영웅들의 성혼 의례임은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올림피아드가 끝나면 영웅들의 정자가 지상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드 또는 뭐 사육제, 그 샤먼들의 그 대집회 이런 것들은 축제임과 동시에 뭐 선발 시험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또 뭐 결혼시키는 단체 결혼 내지는 뭐 이런 그 행사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하는 이 그림에서 그렇게 읽어냅니다. 스키타이 괴물 나오고 뭐 칼로 찌르고 있고 이런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샤먼의 의식과 관련된 형태를 추출해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 정도가 안 돼서 아직 이게 합당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도 다 일단은 무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구려 법화에서 나오는 일정한 장면인데 이걸 이제 샤먼 축제와 관련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수 나무고요. 그죠? 네. 샤먼들이 등장을 하고 뭐 나라는 천마도 있습니다. 그죠? 천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연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다른 그림에서 천문을 상징하는 요소들 여기 보십시오. 별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모양들.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이런 게 이제 천문 현상과 관련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벽화. 네. 지역에서는 연꽃이 안 자랐겠죠? 안 자랐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계속 전달되고 남아있는,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이제 고구려 벽화인데요. 실제로 샤먼들의 시험 과정에 이런 게 있어서, 용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 그대로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샤먼 축제, 실험 경기하는. 네. 지금 실험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실험은 여러 지역에서, 이건 지금 수메르에서 기원전 3000년경 그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격투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두 사람들. 요게 이제 아까 뱀 이렇게 엮이는 그 모양을 취하고, 이런 것들도 다 샤먼의 통과 의례 또는 통과 시험 그런 거 읽어보십시오. 기원전 4세기 경의 이거는 샤먼이
상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을 같이 갖고 있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샤먼이 갖고 있는 중성성을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멕시코 쪽이니까. 근데 이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영웅에 등극하게 되는, 샤먼에 등극하게 되는 그 장면, 이게 비너스, 그 금성이고, 요 새가 있죠. 이건 뭐 해, 달, 뭐 이렇게 있으니까 금성 이데올로기가, 요거 삼지창 들고 있죠. 그죠? 삼지창 들고 있고, 말은 천마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게 아까 뿔배 있지 않습니까? 뿔배의 용도로 자안패라고 하는 화폐로 사용했던 혹시 조개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화폐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 이렇게 동그란 조개 있습니다. 자안패라고 하는데 여기 자안패라고 합니다. 이게 그 뿔배의 역할과 같은, 그러니까 정수를 담는 그릇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분명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받는 선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뱀입니다. 그죠? 이거를 풀고 들어가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궤도입니다. 뱀으로 얽혀 있다는 거, 저거 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매듭과 똑같은 역할을. 저걸 풀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천문지식을 습득을 하면 얻게 되는 것. 이거는 종자고요. 이거는 7가지, 이거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7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구입니다. 무구. 눈에 띄는 요거 뿔배입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뿔배. 그러니까 무당이 그 상품으로 상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격 인정, 자격증이겠죠. 요런 걸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내려오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삼지창이 되기도 하는데, 저기는 지금 7개인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그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자 지역에서 발굴된 거라고 하니까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 선물까지 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 네. 감사합니다.